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3년 스페인 SF 스릴러 영화 라스트 데이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2013년 패닉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열린 공간에 대한 치명적이고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몇 초 안에 죽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와 마을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가 됩니다. 프로그래머인 마크 델가도는 3개월 동안 사무실 건물에서 생활하며 구내식당 음식으로 연명하고 동료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지하철로 가는 통로를 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가 GPS를 훔치기 위해 차 유리를 깬 것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땅을 팝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일로 판명되는데 마침내 그들은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안전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마크는 그의 상사인 엔리케가 가방에 GPS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크는 그를 따라가서 그 문제에 대해 따지기로 결심합니다. 엔리케는 마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한 단둘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마크는 엔리케를 어떻게 만났는지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엔리케는 회사의 생산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주저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무자비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마크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는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프로젝트 지연에 대해 그를 꾸짖으며 월말까지 끝내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마크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코드를 작업하며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더욱 좌절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줄리아가 전화해서 그녀와 그녀의 친구 안드레아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했고 마크는 저녁 식사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웃이 그가 도착하는 것을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여자친구는 이미 그 없이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게에서 팔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가 미래를 위해 간직할까 고민하던 인형을 보면서 그녀는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주제를 꺼냈고 이에 마크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공포 때문에 6개월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자살을 녹화한 캐나다 10대 소년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장에서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고 마크의 동료인 로비라는 불안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동료는 로비라가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도 샤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마크는 엔리케에게 여자친구를 찾고 싶다고 말하며 이제 전화기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터널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GPS라고 말합니다. 그는 엔리케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약 마크를 여자친구에게 데려다주면 로비라의 사물함에서 가져온 모든 물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엔리케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마크가 훔친 GPS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마음을 바꿉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두 남자는 지하철 터널로 들어갑니다. GPS는 작동했지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꺼두고 당분간은 지하철 지도로 버팁니다. 터널은 붐볐고 총성까지 들려서 생존자들로 가득 찬 역에 도착할 때까지 서둘렀습니다. 갑자기 한 10대가 GPS가 든 엔리케의 가방을 훔칩니다. 그와 마크는 그를 역을 가로질러 쫓아가고 위층으로 따라가며 불을 피하다가 개찰구 뒤 공간에 다다릅니다. 그 아이는 무장한 전직 경찰인 그의 형을 포함한 3명의 남자와 합류합니다. 바깥 도시가 정전되자 경찰은 그의 형이 GPS를 찾는 동안 그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역의 불이 꺼지자 엔리케는 경찰을 공격하며 총을 뺏으려 애쓰고 마크는 그 소년을 덮쳐 금이간 GPS를 되찾습니다. 가방을 확보한 마크는 숨어있는 동안 엔리케는 총을 빼앗아 경찰을 죽이고 그의 동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크와 다시 합류하고 어둠을 틈타 군중 속으로 탈출합니다. 그들은 엔리케의 손에 난 상처를 붕대로 감고 GPS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춥니다.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마크는 엔리케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엔리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마크는 봉쇄 이전의 날들을 회상합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그는 이웃집 아파트에 많은 파리와 열린 문을 발견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쓰레기 봉투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웃은 그를 발견하고 칼로 공격하며 전에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그가 얼마나 오래 안에 있었는지 물었고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몇 달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마크는 직장에 갔고 그곳에서 로비라가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해고된 후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크는 그들을 따라 나갔지만 로비라는 소용없이 저항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그는 즉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한 마크는 경비원들에게 로비라를 다시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로비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후 마크는 로비라의 사물함을 확인하고 손전등, 가스통, 통조림 등 생존용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줄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커져가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줄리아는 그를 위로했고 그들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마크는 낮잠에서 깨어나 엔리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엔리케는 곧 GPS를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두 남자는 지하철 터널로 돌아가고 마크는 엔리케의 목적지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엔리케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또한 엔리케가 먹는 모든 것의 씨앗을 저장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시 후 GPS의 도움으로 그들은 하수구 입구를 찾아내고 아래의 물에 의해 완충되어 뛰어듭니다. 그들은 GPS를 사용하여 길을 찾고 마침내 마크의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간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천장 파이프에 가스통을 매달고 쏘는 것입니다. 엔리케는 빗나가고 마크가 대신합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소음으로 인해 그의 귀에서 피가 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가스통을 맞추고 폭발로 인해 그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엔리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은 구멍을 통해 난민으로 가득 찬 건물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옛 이웃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있지만 마크의 문 잠금 장치는 부서져 있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남자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구멍을 통해 눈이 그들을 엿보고 이에 격분한 마크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밀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그 남자의 손을 물어뜯고 그가 움찔하며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남자는 칼로 그들을 위협하고 엔리케는 총을 꺼내어 그 남자의 아내와 딸이 나타날 때까지 대치 상황을 만듭니다.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어린 소녀는 갈 곳이 없어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차지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남자가 모두 무기를 내린 후 마크는 그들에게 그곳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줄리아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들은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맹세합니다. 그 후 그들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엔리케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찾지 못하고 식사를 위해 준비된 죽은 비둘기만 발견하고 쓰레기통에서 낡은 팝콘 봉지에서 씨앗을 꺼냅니다. 그는 또한 부엌칼을 가져갑니다. 한편 마크는 줄리아의 작업대로 가서 그녀의 인형을 찾은 후 어린 소녀가 그린 그림을 집어듭니다. 그것을 뒤집어 보니 그는 구석에 있는 의사의 이름을 보고 그것이 초음파 사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줄리아는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임신 중이었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던 패닉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에 대한 뉴스를 보며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을 회상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는 마크를 격분시켰습니다. 끔찍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을 보여주는 뉴스를 보고 그의 기분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무책임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리아는 그가 진정으로 아이를 원한 적이 없으며 수년간 그의 이유들은 단지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울면서 그녀는 화장실에 자신을 가두고 문을 통해 그녀에게 말을 걸려는 마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후 출근했고 거리가 더 텅 비고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하철에 탄 한 남자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줄리아에게 전화했지만 그녀의 친구 안드레아가 받아서 줄리아가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크는 특히 전화와 근처 텔레비전의 신호가 끊긴 후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몸이 아파서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마크와 엔리케는 낡은 들것을 이용해 가족이 물을 모으는 것을 돕습니다. 도시 전역의 사람들이 막대기를 이용해
빗속에 양동이와 냄비를 놓아 물 저장고를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엘리케는 빗자루 자루로 2개의 창을 깎고 마크는 모은 불로 여러 병을 채웁니다. 그는 또한 줄리아의 인형을 가방에 넣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하숙으로 돌아가고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툽니다. 마크는 줄리아가 일했던 쇼핑몰에 가서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엘리케는 자신의 거래는 단지 그를 아파트로 데려다 주는 것이었고 그녀가 거기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심지어 칼을 뽑아들고 줄리아가 아직 살아있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하며 이는 마크를 격분시켜 공격하게 만듭니다. 싸움 중에 엔리케는 칼을 떨어뜨리고 마크는 손전등을 떨어뜨려 부서집니다. 두 남자는 싸움을 멈추고 마크는 엔리케에게 그의 아내와 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요구합니다. 엔리케는 마침내 색전증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병원에 도착하면 GPS가 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크도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마크는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교회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들은 라이터와 술이 든 힙플라스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나무와 함께 사용하여 불을 피웁니다. 그 불빛이 주위를 끄는 것 같고 그들은 근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창을 움켜쥐고 그들은 조사하러 갑니다. 교회 뒤편에서 그들은 곰을 발견하고 곰은 재빨리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크가 하수구 계단에 막 다다랐을 때 그는 엔리케가 넘어지고 곰이 그를 덮친 것을 보고 남아서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창으로 동물을 찔러 엔리케에게서 떼어내고 엔리케는 모닥불로 달려가 횃불을 밝혀 곰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곰은 전진하며 그들을 밖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마크는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엔리케에게 횃불을 떨어뜨리라고 하고 그가 그렇게 하자 곰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마크는 창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그것을 맞이하고 곰은 스스로 찔리게 됩니다. 두 남자는 곰이 바르셀로나 동물원에서 왔다는 꼬리표를 발견하고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구운 곰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엔리케는 GPS를 가지고 도망치는 대신 머물러준 마크에게 감사하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냈더라도 그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그들을 다시 웃게 만듭니다. 엔리케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까봐 걱정되며 그와 아직 상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 대가로 마크는 줄리아에게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아이를 보호하고 돌볼 수 없을까봐 두려웠을 뿐이고 그 두려움은 현재 상황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하숙으로 돌아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가족을 만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쳤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가족은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엔리케의 아버지가 있던 병원이 불에 탔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엔리케는 가장 가까운 문으로 달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소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층에 도달할 때까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병원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낀 엔리케는 의자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지만 마크는 그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기며 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엔리케는 동의하지 않고 마크에게 미래의 아기를 위한 씨앗을 주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수구를 통과한 후 마크는 마침내 쇼핑몰에 도착하고 시체로 가득 찬 주차장을 통해 들어갑니다. 따라오는 느낌을 무시하고 그는 줄리아의 가게로 달려가지만 안드레아의 시체만 발견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그는 서류와 공책을 뒤져보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땅에 던지고 웁니다. 거울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때까지 먼지를 닦아낸 후 그는 안드레아가 어머니에게 쓴 쪽지를 발견하고 그들이 쇼핑몰의 슈퍼마켓 구역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마크는 그 지역으로 서둘러 가는데 그곳은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남자들이 활로 마크를 위협하자 그는 아파트에서 가져온 사진을 꺼내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여자친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줄리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러 가고 기다리는 동안 마크는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봅니다. 갑자기 그를 따라오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마크가 만든 혼란을 틈타 시장에 침입하여 음식을 위해 싸웁니다. 두 그룹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동안 마크는 시장에 들어가 줄리아를 찾지만 대신 안드레아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줄리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의사에게 가기 전이었다고 말하고 들어오는 공격자를 걷어차고 나서 마크를 근처 출구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천장에서 불타는 들보가 떨어지면서 그들은 헤어지고 안드레아는 불길과 바깥 세상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마크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격려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장이 더 무너지면서 죽습니다. 마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지만 미친 약탈자 중 한 명에게 뛰어들립니다. 그가 막 찔리려 할 때 갑자기 엔리케가 나타나 공격자를 밀쳐낸 후 마크를 일으켜 쓰며 마크가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달려들어 엔리케의 배를 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엔리케는 그를 다시 한번 밀쳐내고 창으로 그를 찌르려 하지만 그가 단지 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죽이는 대신 그는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은 척하며 엔리케는 전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쇼핑몰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파놓은 천장의 구멍을 찾을 때까지 하수구를 다시 건너갑니다. 그것을 통해 올라가자 그들은 영화관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고 마크는 유리문으로 걸어가서 길 건너편에 있는 줄리아의 의사 사무실을 발견합니다. 막혀있는 터널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크는 위층으로 달려가 창문을 통해 줄리아가 안에 있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걸리지만 마침내 그는 그녀를 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유리를 두드리며 그녀가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줄리아가 돌아섭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엔리케에게 말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달려가지만 그가 극장에 앉아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크는 상처를 붕대로 감을 것을 찾고 싶어 하지만 엔리케는 그를 막습니다. 그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크에게 징징거리는 것을 멈추고 거리를 건너가라는 간청입니다. 가족과 영원히 재회하기 위해 엔리케는 죽습니다. 마크는 잠시 그를 애도한 후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따릅니다. 그와 줄리아는 각자의 문에 도착하고 약간의 망설임 끝에 마크는 마침내 밖으로 나갑니다. 즉시 그는 아프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귀에서 피가 나고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줄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진 후에도 그는 눈부신 백색광이 그를 둘러싸면서 나머지 길을 기어갑니다. 갑자기 줄리아의 얼굴이 그의 위에 나타납니다. 빛이 희미해지면서 마크는 거리를 건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사랑과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건물에 남아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빗물을 모으고 엔리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강하고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어느 날 걷는 법을 배우자마자 그는 스스로 밖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세대가 공황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황하는 10대들의 무리가 그들의 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크와 줄리아는 아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사회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